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는 연희관에서 끝나지 않는다 2025 시즌 1회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열성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또 오늘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더 귀하신 분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민서님, 하영님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책은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야기는 진료실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시골 의사와 환자 이야기로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또 저희가 의료인류학을 좀 혼자서 그리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3월달부터 함께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또 같이 엮어서 한번 톱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먼저 저자를 말하자면 폴리 몰랜드라는 분이시고 BBC 그리고 디스커버리에서 15년보다 조금 더 오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시선으로 엮어놓은 한 시골 의사와 그 시골 골짜기의 환자들, 그리고 그 속의 공동체의 일상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리처드 베이커라는 분이 이 마을 그리고 진료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담은 사진들까지 책에 실려 있는데, 저는 이 책의 그 사진들이 굉장히 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의사의 경험 그리고 환자들의 서사 그 외에도 이 골짜기를 되게 섬세하게 그려내주고 있거든요. 막 바람에 지금 나무가 흔들리는 거,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자연, 그런 모습도 알려주면서 동시에 이 사진 덕분에 이 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골짜기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와닿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네, 이 책에는 2명의 의사가 등장을 하는데, 어느 시골 골짜기를 다른 시간대에 살아간 2명이죠. 1960년대 존 버거가 쓴 행운아 속 주인공인 의사와 2020년대 우리와 같이 코로나까지 겪어내신 한 분의 의사, 이 두 분께서 한 시골 마을에서 어떤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고통을 덜어주고 또 본인의 삶은 어떤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지, 그런 의료체계와 이들의 삶의 현장을 담아낸 책이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책 괜찮으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나요? 저는 이 책 진짜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희는 당연하게 한국에서만 진료받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의료체제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나 색다른 의료 문화도 존재할 수 있구나. 되게 신선하게 와닿았어요. 또 저도 요즘에 보고 있는 미디어가 있는데 언젠가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전공의 1년차들의 삶을 다룬 것보다 보니까 환자들이랑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아직은 좀 미숙한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의사분께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 그러니까 서로에게 얼마나 상호적으로 귀중한 자산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다 보니 저 친구들 나와봐 이거 읽어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 콘텐츠 기획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드라마화하면은 진짜 인기 많겠다. 진짜 초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 친구 중에 간호학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의료 종사자로서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런 책, 여러분과 함께한 이런 경험이 또 확장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와우.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한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인상 깊었던 키워드나 아니면 이걸 좀 집중해서 보게 됐다, 그런 걸 꼽아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뭔가 돌봄과 치료라는 키워드에 좀 더 집중해서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 이 세슬러 박사가 수행하고 있는 어떤 의료적 행위들이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경험하는 치료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한 의료적인 치료나 그런 접근을 넘어서는 돌봄의 관계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돌봄과 치료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무엇이 그 두 개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졌던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영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돌봄과 치료,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였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민서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굳이 하나의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은 인류애를 뽑을 것 같아요. 약간의 스포를 미리 하자면 이 골짜기 의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환자와의 깊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지속성이잖아요. 의료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보고 있지요? 그런데 예전처럼 인류애가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그런 무형의 가치들이 점점 퇴색되고 있잖아요. 이 책 속에 골짜기 의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 책은 그런 의사의 태도와 실천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인류애를 뽑고 싶어요. 맞습니다. 뭔가 우리 한국 의료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겐 진짜 이런 골짜기도 있구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실 이런 의료 경험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뭔가 민서님이 말해준 꿰뚫는 키워드보다 좀 주목하게 됐던 부분이, 제가 원래 책이나 미디어에서 죽음이랑 상실 관련된 그런 게 나오면 그걸 되게 주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책도 뭔가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서 이 어느 한 명을 뺄 수 없는 되게 주요한 시골 골짜기 속 일상인데, 인물들도 그렇지만 자연이 진짜 큰 역할을 또 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에 나무와 하늘에도 이를 위한 언어가 있다. 그리고 이때 인간이 겪는 상실의 경험과 자연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이 텅 빈 사이 공간이 전부일 때 그 경험은 개별적이고 변화무쌍하며 공유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중간에 좀 발췌를 한 거긴 하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내가 죽음과 상실, 그리고 뭔가 공동체가 겪는 그런 아픔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또 제공받은 것 같아서 흥미로웠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책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어떤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이해하려면 영국의 어떤 의료체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S 의료제도랑 그리고 거기에서 주치의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 속에 또 언급되는 존 버거의 행운아에 나오는 의사인 존 사샬 같은 경우에도 영국 정부의 그 NHS가 딱 자리를 잡고 있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NHS는 사실 도입 이후에 또 그것만의 어떤 위기와 그런 틈이 수면 위로 점점 올라오는 중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NHS도 인력 부족이나 여러 한계나 보완점 등이 수면 위로 계속 드러난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영국 공공의료 시스템 NHS가 사실상 파산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재정은 바닥났고 동네 의원 예약도 어려워서 국민 4명 중 1명은 아예 스스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도 1년 반씩 기다리고 있고, 간호사 응급대원들도 저임금과 과로로 전국적으로 파업 중이라고 합니다. NHS가 값싼 의료에만 집중한 결과 효율성과 서비스가 무너졌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책 후반부로 갈수록 확인할 수 있는데, 이 NHS 영국의 공공의료 체계가 처음에는 결국 사실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국민의 질병을 국가가 한 명 한 명 다 책임지겠다 이런 목표로 생긴 제도이지만, 아무래도 공공의 의료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 그리고 보완돼야 할 점들이 코로나와 그 외의 많은 것들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한 1년 전부터 그런 기사를 많이 접했는데 NHS가 좀 무너지고 있다, 붕괴하고 있다 그러는데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또 많이 만족도가 낮아진 걸 보면 추후에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 NHS라는 걸 정말 설명을 해보자면 이건 이제 1948년 영국의 국가보건의료서비스법이 만들어지면서 함께 설립된 제도입니다. 주치의 제도와 무상의료를 통해서 1차, 2차, 그리고 3차 응급의료, 지역의료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공급체계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1차 의료 중심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둔 영국의 공공의료 체계입니다. 이 체계 의사, 시골 골짜기 의사 2명 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GP, 일반 의료이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응급실을 바로 가거나 뭔가 내 지역의 일반의를 먼저 찾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좀 약한데 영국에서는 이 GP가 그 지역을 1차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이들 역시 그렇기 때문에 시골 골짜기 환자 한 명을 알아가면서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영국은 이 외에도 뭐 의사 교육이나 의대 정원 및 배치 관련해가지고 의료진을 양성하는 것까지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의료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뭔가 좀 알아봤는데 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어쩌면 이 시골 의사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 의료 종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잘 실천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책에서 알 수 있다시피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가 되게 끈끈해요. 뭔가 병을 가진 사람의 일상이 사실은 무너지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하는데 이 의사가 그냥 단순히 서비스를 주는 사람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가족 그 주변인들까지도 포용해주는 어떤 그런 의료진을 중심으로 응집력이 생긴다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다 같이 이 삶을 끌어안고 같이 가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지금까지의 삶을 봤을 때 그다지 병과 먼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병원을 갈 때마다 이런 의사를 만났더라면 또 어땠을까. 그런 주치의 제도랑 그 좀 더 넘어서 이 의사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분 되게 좋았지 않아요? 그 할머니랑 어떤 어린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하는 어린 남자 학생이었나? 남학생을 연결해줘가지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 부분이 되게 의사가 아니라 약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문화기획자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되게 한편으로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뭔가 그 단순히 의사와 환자 이렇게 분절되는 게 아니라 이어져가는 실제로 이야기는 진료실에서 끝나지 않는다처럼 단순히 왕진을 하고 나의 진료실에서만 이야기가 된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삶 뭔가 그 경험을 다 같이 헤아리는 좋은 제도에서 조금 멀어진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가진 책입니다. 맞아. 혹시나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한 NHS에 대한 소개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다면 뭐 리처드 티트머스의 선물관계를 읽으시고요. 아니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찾아가겠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까지 1부 준비한 내용은 마쳤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댓글로 소통해봐요. 그러면 제가 넣고 싶은 노래 같이 들으면서 다시 재정비해서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엔 휘바람이 부는데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발베개도 스르르르 그래의 몸짓은 계절을
이어서 2부 파트 이야기는 책 소개로 끝나지 않는다. 의료인력적으로 바라보기 코너를 진행하게 된 MC 민서입니다. 박수! 와! 이번 파트에서는 이 책을 인류학적인 시선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책은 취재에 기반한 탐사 저널리즘적인 글쓰기 형식이기 때문에 인류학의 문화기술지와 관련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문화기술지로 본다면 이 골짜기 의사는 의료라는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골짜기 의사는 일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과거의 시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영 씨가 인용문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이 병원과 같은 작은 시골 의원의 특징은 그 의원만의 방식이 마치 가문의 유산처럼 세대에 걸쳐 되물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가 거듭될 때마다 여느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옛 방식은 일부 버려지기 마련이며 새로운 방향을 택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내재된 기제에 따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사상이 전달되기도 한다. 적어도 이곳 골짜기에서는 그랬다. 골짜기 의사는 존 샤살이라는 과거의 인물이 강조했던 의사와 환자와의 친밀한 관계, 지속성을 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같은 의사를 2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는 지속적인 관계야말로 의료의 본질이고 이게 무너지면 의료 체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부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환자와의 관계라는 이 핵심적인 영역만큼은 지켜내야 한다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근거 중심 의학이 확대되면서 일반 의료 영역 전반의 질서가 흔들렸다고 하는데요. 영주 씨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확대된 근거 중심 의학 덕분에 의료는 많은 발전을 겪었고 또 치료 결과도 매우 개선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점차 통계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 좋은 지표 중심으로 치우치고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흔한 질병에 표준화된 치료법을 적용하는 문화로 바뀌게 됐습니다. 또 그 영향으로 1차 의료체계의 바탕이 되어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도 서서히 허물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는 그 효율성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 관계가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성과 중심의 지표에서 좀 멀어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료 중점이 환자에게서 질병으로 소통에서 거래로 옮겨지는 바람에 골짜기 의료원 일반 의료 영역 전반의 질서가 흔들리고 이런 일반 의료 영역 전반의 실존적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책에서 역시 이 박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일반 의료 영역 전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인간관계와 이들이 맺는 그런 관계의 가치가 멀어지면서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을 저희도 확실히 책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골짜기 의사는 의료 체계 안에서 환자와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되는지를 설득시키고 정량화해서 수치로 보여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를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오랫동안 같은 의료인을 만났을 때 의학적 조언을 더 잘 따르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 또한 늘어남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더 효율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률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또 얘기하고요. 또 제가 NHS를 찾아보면서 논문 하나를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2006년, 7년? 좀 많이 예전인데 NHS와 우리나라 그 국민건강보험의료공단 이 둘 다 어떤 트러스트를 바탕으로 한 제도이다 보니까 그거를 비교 분석한 게 있었는데 그 부 제목이 성과평가 체제? 그러니까 결국 또 그 패러다임을 적용해서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이 패러다임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사실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놓치는 거가 있을 테고 이 맞아요. 책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는 뭔가 의료진들이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완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근거 중심 의학과 더불어서 초의료화 현상과 함께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즌 1 때 함께 했던 서보경 교수님과의 이야기를 빌려오자면 초의료화는 의료의 과학기술화, 진단검사의 표준화, 정밀의학 발전은 기술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의도적 비숙련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극도의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지요. 자신의 분야로만 환자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극히 단편적인 시선으로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골짜기 의사는 1차 의료인이기 때문에 좀 자폐 환자, 임산부, 치통 환자 등 거의 모든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환자와 병을 바라보고 또 2차, 3차 병원과 연계해주고 있는 시스템이죠. 이 의사는 환자와의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배운 매혈이 아닌 헌혈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과 또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영 씨가 그거 한번 설명 간략하게 해보실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국 NHS는 사실 어떤 의료가 시장 체계에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교환 체계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과 가장 어떤 대척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미국의 의료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본주의적 시장 체계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어떤 의료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과연 둘 중에 뭐가 가장 효율적인가라고 따졌을 때 우리가 사실 흔히 뭔가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헌혈의 예시를 우리가 들어보자면 혈액의 어떤 질이라든지 혹은 이게 공급되는 방식이나 여러 비용 측면을 따졌을 때 시장 체계보다도 헌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어떤 선물 관계 속에서 증여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관계나 시간이 걸리는 행위들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장 원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가장 잘 알려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초의료와 또 의료에서 환자보다 질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고 더 의료가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감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관계 중심적일 때 의료 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새롭게 사고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면서 2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아쉽죠? 2부 마무리되는 게. 아쉽다. 영주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책에 등장하는 의사가 어떤 박물관의 예스러운 전시품처럼 느껴진다면 의사가 살고 있는 골짜기만큼이나 평화롭고 전원적인 시대를 연상시키는 오래된 유물처럼 느껴진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의사의 진료소가 구식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그것은 우리가 골짜기 의사 같은 의료인에 대한 기대나 필요조차 잊었기 때문이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 문화가 너무 획일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골짜기 의료 문화도 공존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다양할수록 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며 또 그런 미래를 상상하면서 저는 내 눈에 이매진 듣고 올게요. 와.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네, 그래서 저희 앞에 1부랑 2부까지 해서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영국 NHS 제도 그리고 NHS 제도의 현대까지 봤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책의 어떤 진료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초의료화라는 여러 의제에 대해서 끊고 갈게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가 이 책과 연결지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감 이야기 할 때도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돌봄이랑 치료에 좀 더 집중해서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확장시켜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결국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환자를 단순히 어떤 병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가 느끼고 있는 어떤 병과 고통의 서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세슬러 박사도 환자의 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그 고통의 서사를 이해하고자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우리가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떤 약을 쓸 것인가, 그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 책에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노트북이 렉 걸려서 밑으로 안 내려. 오히려 좋아. NG 컷이 늘어나고 있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 골라서 쓰는 재미. 네, 이어서 할게요. 자, 그렇다면 돌봄과 치료는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로 돌봄이라는 것은 치료가 실패하더라도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치료가 실패해서 환자가 최후의 경우에 정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적 행위가 어떤 치료라는 행위는 끝날 수 있지만 돌봄은 사실 끝나지 않잖아요. 환자의 죽음 이후에 그 슬픔을 어떻게 잘 수습하고 안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까지 이제 돌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환자의 죽음과 그리고 환자의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돌봄이라고 저는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뭔가 환자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 의사만 그 죽음을 굉장히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알고 지내는 다른 마을 주민들과도 같이 그 슬픔을 나누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치료와 돌봄의 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돌봄이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다. 환자와 의사 간에 서로 상호적 관계 속에서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뭔가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존재다, 의사만이 환자를 돌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책에서 보면 환자들도 세슬러 박사를 어떤 면에서는 계속 돌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슬픔을 감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억을 나누면서 의사를 돌보기도 하고, 혹은 뭔가 여러 감사나 고마움의 의미로 서로 막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은 어떤 일방적인 누군가가 주고 누군가가 치료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적인 접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몸을 어떤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환자와의 어떤 신뢰가 쌓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대한다.
그래서 환자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진료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때 자신의 취약성과 자신의 몸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돌봄이 가능하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신뢰가 쌓고 관계가 쌓이려면 당연히 시간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슬러 박사가 환자의 집에 방문하고 또 거기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환자의 어떤 삶의 맥락과 그 서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걸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초의료화를 이야기할 때 의사랑 환자가 사실 뭔가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시장 논리 속에서 뭔가 이 의료가 시장이 되고 환자는 거기서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골짜기 의료에서는 소비자와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호 신뢰나 돌봄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의학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이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현대의료를 이 골짜기 의료가 아니라 한국의 의료체계 속에서 어떤 초의료화된 의학을 경험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진료실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진료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은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시간이 아주 많다는 듯 느긋했다. 실은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4명이었고 진료는 어김없이 지연되고 있었다. 의사는 효율성을 위해 진료를 서두르는 일은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부산에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이어서 좀 급하게 진료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정말 30초 만에 그 병에 대해서 30초 만에 아주 빠르고 정말 스피드하게 콜롤롤로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밖에 나와서 결제하고 약을 받아서 나왔는데 이게 과연 진료인가?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럴 거면 그냥 약 사다 먹고 말지 뭔가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에서 되게 느긋하게 그렇게 한 명 한 명 집중하는 모습이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되게 민서님과 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학교 앞에 되게 자주 가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자주 가게 된 이유가 그냥 몸살 감기가 되게 심해서 병원에 갔었는데 환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좀 항상 기다리고 이렇게 딱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되게 막 천천히 요즘 뭐 과제가 많냐, 뭐 밤을 많이 새냐, 뭐 축제를 다녀왔냐, 축제에서 뭐 학생들이 많이 걸려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별거 아닌 스몰 토크인데도 되게 뭔가 안정되고 뭔가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좀 쌓이고 호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좀 그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외우시게 되니까 좀 더 편안해지고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님 진료는 좀 다른 그런 30초보다 훨씬 오래 걸리시지만 그게 오히려 좀 환자들에게는 참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아까 우리가 또 효율성 이야기를 했었는데 효율성이라는 게 우리가 막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되게 빠르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 효율성이라는 것의 가치를 너무 고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때 맞아요. 뭐 이런 시간이 걸리는 의료가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뭔가 실제로는 설령 이게 실제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더 환자나 의료진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우리가 조금은 더 비효율적인 걸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이렇게 두 분의 진료실 경험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진료를 원하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복합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스몰 토크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증상을 겪고 있고 어떤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진통제 그 항생제 알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그 병력, 즉 그런 특징이 있고 과거에는 이런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뭐 이런 걸 원한다. 이게 되게 간결하게 주문을 넣고 그럼 의사 선생님이 그걸 토스를 받아서 오케이 그러면 너에게 이런 처방을 내리겠다. 뭔가 이런 효율적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는 그런 진료를 받고 싶으면서도 어떨 때는 제가 진단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걸 얘기하면 자판기처럼 약만 받는 것 같은 내가 지금 저분에게 오히려 판단을 맡기고 조금 더 우리가 소통을 했어야 되나? 뭔가 돈을 낼 때쯤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뭔가 공통적으로 이게 결국엔 소통이잖아요. 그 진료를 받는 경험이. 그래서 어떤 게 본질인 걸까? 우리는 뭘 잃고 있고 뭘 얻어야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흥미로운 그 영국에서의 NHS 관련 그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최근에 한 2025년에 조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영국 국민들은 NHS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 만족도도 좀 감소를 한 상태인데 왜 이런 걸까? 이거의 주요 원인이 뭘까?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뭘까라고 조사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대면을 원한다 였던 거죠. GP, 그러니까 본인의 일반 의료의와 대면 서비스를 조금 더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점이 어쩌면은 이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내가 지금 의료 경험에서 잃고 있고 난 이걸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병동까지도 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진단을 받기도 하고 정말 오래 걸려서 그런 수술을 받고 이러는데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GP보다는 뭐 간호사나 다른 의료 종사자들과 만나기도 하고 어쩌면 그냥 병원에 안 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 영국 NHS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하기로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에 안 온다라고도 말을 한대요. 뭔가 불신 때문인지 아니면 뭐 만족을 못해서인지 다양한 이유지만 뭔가 상호적으로 지금 부담을 겪고 있는 거죠. 국민은 가지 않고 내가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라는 부담과 의료진들은 실제로 우리를 뭔가 믿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도 겪으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인데 오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고충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우리가 얘기해본 진료실 경험을 보면은 소통이 참 접촉과 그런 관계라는 게 정말 여기선 주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씨가 아까 효율적인 진료가 그거를 더 선호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의사와의 접촉 그리고 깊은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영주 씨가 선호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금. 맞아요. 뭔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경험에서 뭔가 공통의 감각을 끌어낼 수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약간 그런 경험도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래서 두 분 같이 저를 포함한 세 분 같이 이야기한 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과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일 것이고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어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사를 만나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냥 일회성으로 뭐 감기 몸살이어서 가서 감기 낫고 다시는 안 가고 그런 관계보다는 좀 더 내 취약성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함께 쌓는 그런 게 좀 많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엔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대면으로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연히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뭔가 그 의사와 만나고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어떤 대면이 참 중요하구나. 어떤 낯선 사람과 함께 마주하고 그리고 함께 뭔가 관계를 나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2부, 3부까지 해서 우리가 이 책의 배경이 되는 NHS 그리고 초의료화 문제랑 돌봄과 치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돌아가면서 소감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민선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근데 이건 약간 의료랑 다른 얘기긴 하는데 저는 이 의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좋았어요. 사실 이 의사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뭐 환자의 죽음이라던가 그럴 때 이 환자가 자신만의 루틴을 정해놔요. 뭐 음악, 운동, 독서, 자연, 동물, 가족 이렇게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을 정해두면서 삶과 또 의료라는 직업을 이 밸런스를 엄청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사실 어느 직업이든 간에 그렇게 삶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삶은 진짜 되게 튼튼하겠다. 되게 단단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의사의 태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영주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목을 일단 잘 지었다. 제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딴지 걸기를 좋아해서 좀 솔직히 명확하잖아요. 분명히 담담하게 좀 담백하게 그려낸 거지만 소통, 뭔가 관계, 종단적 의료, 그러니까 키워드를 좀 연결해보자면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는 어쩌면 관계다. 의사, 뭐 환자 이 전부 공동체가 어떤 걸 좀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한다라고 느꼈는데 근데 또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의사가 이 골짜기에 계신 분이 그만큼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데 괜찮을까? 이 의료가 사실 이게 진짜 제일 좋은 접근법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현대의료는 이런 골짜기도 아니고 이런 환경도 아니고 일단 저부터 이런 뭐가 마음가짐에 갖춰지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또 다시 읽으면서 와닿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차 의료, 특히 1차 의료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긴 과정에서 어쨌든 삶이 끝날 땐 결국 죽음을 경험을 하고 아마도 이분에게는 그 의료의 끝이 그거겠죠. 뭐 누군가 이사를 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근데 그래도 이분은 이 환경에서 나름대로 참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찾아봐주고 있고 또 본인만의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고 참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읽으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영주님과 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현대에서 이런 의료가 얼마나 가능할까? 특히 네? 특히 까마귀도 화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은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울이든 지방이든 사실 굉장히 개개인이 파편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연결된 공동체? 연결된 의료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저도 참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료가 가능하려면 사실 저는 이 골짜기와 같은 어떤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서울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공동체로서의 감각을 어떻게 하면 다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질문으로 저는 좀 나아가게 되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공동체의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집 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내 잘 모르는 이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알고 있는 어떤 사람? 그렇게 서로 만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서로 연결되었을 때 뭔가 공동체라는 것이 다시 회복되고 그 속에서 어떤 이런 의료가 다시 돌봄을 기반으로 한 의료가 가능해지고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인류애가 중요한 것 같다. 이 현대인이라면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고요. 이게 인류애를 점점 잃고 있는 현대인들이 읽어야 하는 필독서인 것 같습니다.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500점이요. 500개, 500개. 저희 아직 1화인데 1화부터 벌써 500점 만점의 책이 나와 버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책은 600점의 책을 600점.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진료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로 돌봄과 치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고요. 다음에 같이 읽어볼 책은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 의사가 이주노동자들을 치료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여러 진료 경험들을 이야기한 책인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책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자기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족끼리도 좀 뭔가 아는 사이고 친숙한 사람인데, 여기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알지 못하는, 심지어는 그 역사 문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정말 낯선 사람을 치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2화에서 또 정말 깊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꼭 600점짜리 책을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만의 우주스타 가수 모레도 토요일에 팽나무라는 곡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어요. 또 뭔가 우리 이 책 속에 나오는 숲같이 같이 어울려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맞아요. 나무처럼 흔들려. 까마귀와 소통하고 지렁이 아니고 애벌레도 소통하고 참 좋은 소통이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뭔가 좀 마음이 좋아졌달까? 인류의 풀충전. 또 이렇게 하루를 또 잘 보냈고 내일을 또 잘 보낼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그런 좋은 에너지를 받았길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한 나무가 있어요. 상상 너머에 살아요. 나무는 큰 그늘 같은 바람, 우리의 바람을 듣고 있어요. 사라진 마을을 지키는 나무, 전투기 아닌 새가 하늘을